움직임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마 시사의 애청자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분인데요. 시사의 식구입니다. 장해찬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년 멤버 장해찬입니다. 개국 공신이라고도 하죠. 네. 요즘 개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경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개국 공신이라는 건 이건 정말 이거 안 되죠. 제가 다른 데서는 이런 말 안 하는데 시사에서는 그런 말을 해도 됩니다. 시사야 개국 공신인 건 맞는데 진짜 나라를 개국하는 개국 공신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진짜 그러네요. 4달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근데 그 캠프에서 청년특보를 맡았었잖아요. 네, 근데 캠프는 해체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선대위는 아직 어떻게 선대위는 이달 말쯤에 구성이 되어서 발표될 거라는 예정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사평론가이자 전 청년특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열심히 이제 자리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요? 네. 그렇지 않죠. 하나를 미랄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놨다. 그럼요. 나중에 자리 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전 청년 특보면 퇴직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한 50억 정도. 공정과 상식의 세계에서는 그런 퇴직금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전에도 50억 퇴직금 얘기 나왔지만 지금 대장동 특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두고 이제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일단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진하면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당장 특검을 또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두 분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치적 공방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은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가는 토론회에서 국민 여론과 또 등을 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로 미진하다면 특검을 수용을 하겠다. 아주 원칙론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여론과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그건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이유는 중도층이나 또 20대, 30대에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그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을 또 받아들이는 또 수용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이 중도층이나 2030 세대의 이해를 구할 뿐만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또 내세운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도 특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발사주 의혹도 지금 명백하게 또는 뚜렷하게 이게 해명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서로 간에 주장은 계속 되죠. 물론 우리 장해찬 평론가야 고발사주 뭐가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세 번째로는 계속 부동산 이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원칙론적인 차원에서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장해찬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말이 자꾸 달라요. 오늘은 또 검찰 수사 나오기 전에는 특검 없다고 발을 빼고 있고 이재명 후보,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 각각 미세하게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수세에 몰렸고 경선이 끝난 직후에 이재명 후보는 역벤션이라 해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거든요. 8출구가 필요합니다. 국면 전환요.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수용할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특검 수용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렸는데 이거 막상 받아주자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특검에 쓰라린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키게 만든 지금 현재 수감되게 만든 드루킹 특검의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잘못해서 받았다가 감당 못할 만큼 나비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하게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나 송영길 대표 말이 다르면서 오늘 방금 보도 나온 가장 최근 뉴스 기준으로는 검찰 수사 일단 더 지켜보자. 그전에는 특검 협상 안 하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안 할 거면 계속 안 한다고 했어야지 할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몇 발 뒷걸음질 치고 물러나게 되면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없구나. 뭔가 떳떳하지 않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스텝이 지금 좀 꼬였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그렇고 민주당의 태도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특검은 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후보도 관련된 의혹들이 있는 만큼 네. 동시에 특검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이제 검찰 수사 미진한 건데 왜 이 장혜찬 평론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한 거죠. 네. 단언을 한 상태에서는 당연히 특검을 들어가야 되고 그 근거는 여론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특검을 한다 그래도 예를 들면은 특별검사를 임명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 대상, 수사 범위를 예를 들면 윤석열 그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이제 주인 검사였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때 대장동 특혜와 불법 대출과 관련해서 뭐 사건을 덮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거냐 이런 건 굉장히 서로 간에 좀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시간 끌수록 민주당에겐 불리한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과 경찰이 정말 이 정부 눈치 안 보고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열심히 수사하는 과정이 국민들 앞에 납득될 정도로 펼쳐졌다면 수사 결과가 지금 안 나왔어도 특검 가지고 시간 끄는 게 용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핸드폰 하나 확보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핵심 당사자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안 했고 결정적으로 검경이 합동수사회의를 딱 2번 만났는데 네. 그중에 한 번은 뭐 수원 왕갈비집이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게이트 의혹인데 이제껏 겨우 2번 만났고 그중에 한 번은 수원 왕갈비집에서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성환 앵커가 말한 것처럼 상설특검법 루트를 탄다고 해도 차일피일 시간이 끌릴 수밖에 없는데 네. 시간을 끌수록 국민들은 누구 잘못인지를 떠나서 민주당이 시간을 끄는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현재 여론 지형도 민주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재명 캠프에 참모라면 네. 과감한 국면 전환을 위해서 조기에 특검을 그냥 받아주고 띄워버리고 특검 받았잖아. 그러니까 대장동 이야기 더 꺼내지 마. 특검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 내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해보고 이슈를 좀 전환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특검 임명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뭐 예를 들면 변협이든 어느 곳이든 공정하게 특검을 추천해 줄 만한 곳을 찾아서 임명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대장도 불법 대출 관련되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특검 수용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과거 국정농단 당시에는 박영수 특검을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전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무리하거나 관행이 없는 요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지만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라면 야당도 검토할 수 있겠죠.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추천권을 네. 주는 것을. 그리고 특검 범위에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고발 사주와 함께 특검을 받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지만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정말 잘한 수사라고 평이 자자했거든요. 그걸 지금 와서 조건부로 물타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불쾌하다는 입장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물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글쎄요 여론 지형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는 흘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거라면 민주당에서 그런 조건으로 특검 받으면 역시 또 그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윤 후보도 떳떳하면 특검 받읍시다. 이렇게 민주당이 나오면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뭔가 저는 저축은행 공전되는 것 사건에서는 같아요. 도대체 뭐가 수사할 게 더 남아 있는지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다만 이 대장동 특검과 함께 고발 사주에 대해서도 이게 전혀 결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사실 윤석열 후보가 저는 많이 양보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동시 특검을 제안한 게 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에서 입건할 때도 성명불상자에 의한 성명불상자가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전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당이 뭔가를 더 요구할 명분이 국민적 납득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장평론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합의가 돼야만 특검을 시작할 수 있는데 여론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합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대출권과 관련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면 오히려 더 윤석열 후보의
투명함이 더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게 이 특검 검사를 누가 맡느냐 그것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인물이 맞느냐 아니면 여당에서 제안을 하는 인물이 맞느냐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협에서 추천을 한다면 더욱 공평무사해지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감시하에 이 특검이 진행되고 심지어는 대선을 한 4개월 정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죠. 한 3개월 내에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된다면 더 명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민주당이 이 정도 조건만 충족되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조건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이걸 안 받아들이기도 힘들지 않을까요? 거부할 명분이 네. 없다. 일단은 네, 뭐 국민의힘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논의 중인데 다른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떳떳하다면 무조건 특검 받아라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이 여러 연결고리가 나와야 특검의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네. 특검 찬성 여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수많은 의혹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책임질 만한 의혹들은 전혀 불거진 게 없고 단지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등 깔아놓고 교환하라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 요구하고 물고 늘어졌을 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는 있겠죠.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네. 정무적으로 뭐 시사평론가의 시각으로 이런 주거니 받거니가 아마 여당 패널 야당 패널 나오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프레임을 탈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빨리 가는 게 측에서 낫다. 빨리 가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그 생각의 차원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 예. 이게 시사평론가 입장에서는 전후 사정을 좀 알잖아요. 심지어는 장평론가의 경우에는 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다른 컨소시엄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시종일관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민들은 몰라요. 국민들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도 일단 이해는 안 되는 게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검사를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받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왜? 검찰개혁을 현 정부에서도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게 있는 정도니까.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하루 종일 뭐 종편 방송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 5년간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될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게 뭐 우리는 그 정도 무거운 사안이 아닌데 왜 우리를 자꾸 그 특검의 대상에 집어넣냐 하지 말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되잖아요. 어폐가 있는 것이 다 봤죠. 국민들이 모른다고 네. 해서 모든 사안마다 다 특검을 하진 않죠. 국민적 의혹이 그만큼 부풀어 올랐느냐를 봐야 되는데 적어도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부풀어 올랐죠.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저축은행 사건이나 고발 사주에 대해서는 이게 윤석열 후보의 의혹이 크다. 이런 여론이 전혀 부풀어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조사 결과로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이 특검 받아라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건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알고 적게 알고의 사안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계속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안이 궁금한 겁니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의 숫자는 적나요? 그럼 그 국민들의 의혹도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다 털어놓고 그것을 특검에서 수사하도록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사안으로 밝혀지면 더 떳떳한 거잖아요. 더 부각이 되잖아요. 더 윤석열 후보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그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 뭐 일단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특검의 내용 이런 건 좀 떠나서 지금 이제 대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특검을 뭐 구성하고 특검 임명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대통령 선거에 3월 9일 이전까지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슈 저는 어려울 게 왜냐하면은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벌써 네. 11월이니까 곧 12월 되잖아요. 예.
누구 특별검사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고 범위 정하고 이것만 해도 공방이 있을 테고 누구를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될지 이것도 최종적으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12월 말 1월 초가 되면 대선 전이 완전 본격화돼서 곧 이제 2월 달에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임박돼 있는데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특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을까. 과거에 정치권에서 특검 그랬는데 저는 이게 대선 앞두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다분히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도 이 공평하고 독립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특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잘 될 것인가. 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결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상설 특검법 루트를 밟으면 최소 8일 안에 특별검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국회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깔끔하게 국민의힘 과거 전례대로 네. 또는 제3의 공정한 기관에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고 네. 5일 안에 추천해서 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3일 안에 지목하면 8일이면 끝납니다. 충분히 시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만 양보를 하고 결단을 한다면 11월 안에 특별검사를 출범시킬 수 있고요. 준비기간 20일 그리고 1차 수사기간 60일이면 12월 1월 수사에서 2월에 결과 낼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가정해서 볼 게 아니라 되도록 만들어야죠. 네. 이 정도 1조 원짜리의 부동산 게이트가 터졌는데 이거 어차피 대선 전에 수사 못하니까 기다리자라고 하는 건 이 국민을 대상으로 너무 무책임한 정치권의 시간 끌기가 아닌가 합니다. 네. 이것도 양쪽 입장 제가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가족비리 국민검증 특위를 발족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하겠다 이런 뭐 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가 좀 있었던 데다가 어떤 게 또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이른바 이제 유효한 뭔가의 정치 공세를 할 수도 있을까요?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위원장 전재수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요. 네. 지난번 대선에서 이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딸과 관련된 의혹을 여러 개 제기했다가 네. 사실 역풍을 많이 맞았던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5년 만에 과연 뭐가 달라졌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난 4.7 재보궐부터 국민의힘에 많은 화제를 모았던 6월 전당대회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한 가지 뚜렷한 후보는 네거티브 많이 하는 쪽이 졌다는 것입니다. 뭐 LCT와 생태탕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 모두 압도적 격차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비교적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덜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도 이낙연 캠프가 주도적으로 네거티브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네거티브를 안 하고 좀 자제했던 후보들이 항상 좋은 결과를 봐왔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 검증의 범위를 좀 무차별적으로 가족들로 확산시키는 게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오히려 역효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여러 전례들이 2021년에는 충분히 많이 쌓인 것 같고요.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제 가족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재명 후보 가족들 나도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게 자칫 좀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가족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좀 정제된 검증이 필요하다. 좀 선거가 불리해 보인다고 조급한 마음에 어느 한쪽에서 선을 넘기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이 선 넘을 쪽을 먼저 강하게 질책하는 경향이 올해부터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잘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평론가에서도 정말 국내의 이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평론가신데 네. 저는 다른 건 다 좋은 평론을 하는 그 기준으로 저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전재수 의원이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엄청나게 참혹할 정도로 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개인에 대한 공격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분이 뭐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던 건 평가받으면 될 일인 것이고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이게 그냥 정치 공세를 위한 검증이 된다면 효과가 없겠죠. 그건 국민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느냐를 따라서 국민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면 가족과 관련된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영부인이 될 텐데 배우자 김건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지금 동반해서 나오거나 인터뷰를 구석구석 한 것도 아니고 그럼 검증해야죠. 제대로 된 검증을.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어요.
학력 의혹도 있고 논문 의혹도 있고 또 그리고 재산 축적 의혹도 있고 또 자기 어머니인 최 여사와 관련된 의혹도 있고 그래서 그걸 공세가 아니라 차근차근 검증의 차원에서 밝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그 국정농단을 빨리 찾아냈더라면 그때는 그 이야기 왜 못했어요? 그게 국민들에게 중요하고 국민들을 위한 거라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도 이걸 정치 공세 흠집내기로 한다면 실패해요. 네. 제대로 된 검증을 해라는 거죠. 할 거면 정치인 정치인의- 이제 그 어차피 나중에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영부인이 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한 검증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동안에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뭐 논문 뭐 표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검증하는 거는 가족 검증이라고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거기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검증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나 정당은 모두 다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재수 의원에 대한 제 평가를 거두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네네. 본인의 네. 과거 행적에 기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건 뭐 의견이니까요. 그리고 네. 민주당이 2021년 주요 굵직굵직한 선거에서 보여줬던 역시나 과거 행적을 보면 배종찬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과연 이 절도 있는 질서 있는 검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무리한 제2의 생태탕 시즌2가 될 것인가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정무적으로도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혹여나 어떤 의혹들 중에 일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온다고 하여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의 장모가 1심에서 이제 다시 재판받아서 구속 판결 받았을 때 이런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법 적용 앞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런 원칙과 그 기조를 유지한다면 만약 이 검증 과정에서 예상 못한 뭔가가 나온다고 하여도 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온다고 하여도 그 기조와 그 원칙이 유지되는 한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나친 네. 과정은 좀 배제해야 된다고 봐요. 장평관님이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증 잘못하면 그 역풍과 후폭풍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을 하면 그건 효과적인 것이고 그럼 그 제대로 된 검증을 받을 필요와 이유는 있을까? 있는 것이죠. 가족이니까. 네네. 두 분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분위기가 막 이렇게 긴장감이 도는 거죠. 이제 선거 시즌이라는 게 체감이 확 되네요. 네. 네.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화제를 좀 바꿔보죠. 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금 그 선거대책위원회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 이걸 두고 계속 지금 뭐 힘겨루기다 줄다리기다 뭐 3자가 뭐 이준석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서로 간의 생각이 다 다르다 뭐 여러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일단 김 전 비대위원장이 합류하는 건 맞습니까? 아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종적인 결정은 어디까지나 후보의 결단이고 후보의 몫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비서실장도 명확히 선을 그었고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자주 뭐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있고 두 분의 신뢰관계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뭔가 뭐 삼각 구도다 이견이 있다 뭐 원톱인 게 중요하다 아니다 하는 것들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 네. 다만 이 선거대책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이견이 저는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 끝나고 선대위 출범할 때까지 대략 3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조금 앞당기자. 그러니까 이제 경선 끝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안에 선대위를 출범하자는 게 이 당 안팎의 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일 얘기 나오잖아요. 네,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기 위해서 이 논의들이 좀 더 압축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출되는 것일 뿐 뭔가 큰 이견이나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분위기를 봐도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론보도하고 너무 다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네. 김진영 기자께서 허용을 해주시면 전 질문 궁금한 게 장희찬 평론가가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국민의힘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큰 판을 읽는 능력 그리고 중도와 호남으로 나아가는 어떤 추진력 이전까지 보여줬던 그리고 과거의 정치 행적 국민들이 과거를 보고 현재의 정치인을 판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특히 호남의 민심을 얻고 중도의 민심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 역대 어떤 비대위원장보다 더 호남과 중도 공략에 공을 들였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제 선대위에서 중역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친호남, 친중도 노선이다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예.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평은 그 효과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자꾸 훈수를 두시잖아요. 이번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윤석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되겠다. 근데 이런 게 사실 아주 바람직한 우리 이 정치의 모습은 아닌데 그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우리 장해찬 평론가가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누구나 다 전망을 하죠. 저도 네. 이제 본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똑같이 전망을 해도 발언의 무게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발언이나 전망 자체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만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경륜이 네. 국민들과 언론에 두루두루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언론 보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어찌됐든 선대위 구성이라는 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장 평론가는 뭐 아주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원톱 체제로 가는 거죠. 그걸 제가 단언할 수는 없죠. 그건 그래요? 어디까지나 그러면은 얘기 안 윤석열 하셔도 후보의 됩니다. 결단의 몫이기 때문에 다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장해찬 평론가 이 정도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인정한다면 저는 정권을 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면 네, 원톱 뭐요? 총괄 선대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도 내가 언제 전권 달라고 한 적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최종 결정은 후보의 몫이고 후보의 결단이라는 점 이건 제가 분명하게 좀 가름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네. 누가 물어보면 배고프다는 이야기 안 하는데 배고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여론사 하나만 좀 우리가 얘기하고 가죠. 네.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여론사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여론사가 껑충 지지도가 뛰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그동안의 여론사 나왔던 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사 내용 간단하게 일단 먼저 배종찬 소장께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정당 지지율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갤럽이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체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습니다. 정당 지지를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6%,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2%포인트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네. 내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는 2%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좀 격차가 좁혀진 것인데 그래서 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대변해서 이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체로 이 컨벤션 효과로 벌어졌던 격차가 네. 조금은 또 좁혀지는 양상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 여론사 방법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답이냐 아니면 네, 전화 면접이냐 면접이냐. 여러 사실 거기에 따른 편차가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국갤럽이 그동안에 조사한 것들을 보면 민주당은 오히려 조금 4% 정도 올랐고 국민의힘은 2% 정도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으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장혜찬 평론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경선 직후에는 컨벤션 효과가 작용하면서 이제 보수적인 정권 교체에 희망하는 분들이 좀 많이 여론조사에 잡히는 것이고요. 네. 경선이 일정 부분 이상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재정정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특이할 만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정당 지지도만 나와 있고 후보 지지도는 나오지 않았고 네. 무엇보다 경선 직후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한번 치고 올라간 후보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주춤거리는 후보는 기세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역벤션이라는 저도 정치평론 6년 하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를 탄생시켰어요. 그러니까 후보 확정되고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여론조사 표집이 변경되면서 컨벤션 효과가 조금 잦아든다 하더라도 기세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프레임을 전환할
국면을 전환하는 뭔가를 들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해진 쪽은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인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 같습니다. 네. 백운찬 소장님 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느냐 조금 올라갔느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거는 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박스권에 묻혀 있는 것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뭐 대장동이 원인이 됐든 아니면은 경선 이후에 후유증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됐든 간에 지지율 정체를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컨벤션 효과를 받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간 건 정권 교체 여론이 그만큼 높다. 이른바 정권 교체 여론 등에 업히는 이른바 어부바 지지율이거든요. 어부바 지지율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번 대선만큼 변동성이 큰 대선도 없을 걸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 등락이 있겠죠. 어떤 이슈가 생기게 되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일은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계속 생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여론사 아까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이게 지지율이 나오는 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네. 일단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좀 참고하시면서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만 뭐 고려하지 마시고 여러 개 여론조사를 참고하시면서 정치 흐름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오늘은 장혜찬 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 게시판에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게 적절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최근 선대위 구성을 두고 또 이 경선 끝난 후에 2030 당원들 탈당을 많이 했다. 아니다. 그만큼 입당한 사람도 많다.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을 표출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정권 교체 여론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가급적 야당을 화합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화합을 위해서 원팀을 위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있다 한들 약간은 좀 이 톤 다운하는 그런 전략적 지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논란이 저는 크게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선대위 구성이 잘 조정 끝에 맞춰지게 된다면 지금 뭐 이런 갈등도 다 수면 아래로 찾아들지 않겠습니까? 장혜찬 평론가가 살짝 이렇게 비켜가면서 지금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할 때는 비켜가. 저는 이게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오히려 자기 내부를 더 비판적으로 비평을 해낼 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투스톤즈 갈등이죠. 이준석, 윤석열.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이유 또는 지지층 관계도 있다고 봐요. 인간적으로는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가 이제 4개월 동안은 당에서 태양이죠. 그러다 보면 당대표의 존재감은 또 묻힐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2030 세대를 견인하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당 내에서는 그만한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에 대한 평가를 안 내리거든요.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는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거나 또는 소소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존에 당에 있다가 윤석열 후보 캠프로 대거 옮겨간 이들의 면면을 보면 이준석 대표와 그다지 사이가 안 좋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야 이준석 대표야 뭐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얕잡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의 태도입니다. 그만큼 이준석 대표를 존중하고 입당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없는데 덜렁 당으로 왔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저는 아이고 대표님 저는 무서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표님밖에 없어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존중합니다. 계속 그런 태도를 보여야 사실 2030이 견인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제 메타버스 타고 좀 영남 지역으로 내려갔잖아요. 부울경 지역으로 내려가서 오늘 울산을 먼저 찾았는데 일종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 뭐 민생 현장에
그러니까 국민들과의 유권자들하고의 접촉면을 넓히겠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대남의 표시는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윤석열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청년층 표심 잡기 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혹시 문제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떤 분이 얘기하시죠? 뭐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이대남 표심 신경 쓰느라 이대녀 표심은 너무 내팽개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논조의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굵직하게 제안한 이 20대 30대 표심 잡기 두 가지가 가상자산 이제 과세 유예와 네. 여가부 폐지인데요. 네. 이거 윤석열 후보가 다 먼저 하는 거 지금 따라하신 거예요. 여가부 폐지는 아니고 네. 여가부 이름을 바꾸기 평등 가족부로 윤석열 그렇죠. 후보도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한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인기 영합을 위해서 그냥 그때그때 내놓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숙고 끝에 내놓은 공약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청년 공약 발표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싱글 대디분을 초대해서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남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이 여가부 개편이 아니라 정말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한부모 가정 같은 약자들을 조금 더 잘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 예산 조정을 위해서 여가부를 양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네. 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공유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패미 정부라서 인기 없으니까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수준의 저는 얕은 고민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팀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전문가와 청년들이 논의 끝에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단독 드리블인지가 참 궁금해요. 근데 네. 지금 민주당이나 당정청 분위기를 보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그렇고 여가부 개편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단독 아이디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국정 운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정제된 안을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똑같은 비슷해 보이는 공약을 제시해도 결이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저 짧게 말씀드리면 MZ세대가 중요하죠. 31%나 되는 MZ세대의 한 60-70%의 마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남녀 갈라치기예요. 이대남 이대녀를 왜 나눕니까? 청년 세대는 다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동년배들의 고민을 고스란히 안고 어떻게 그들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노력을 했는데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아는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하고 윤석열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지 2030 세대의 어떤 포장해서 형식을 만들고 난 2030 세대 잘합니다. 민지야 민준아 절대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청해서 이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이 뭔지 그래서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어야 됩니다. 우리 시사회가 왜 좋습니까? 진심이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네. 장혜창 평론가께서 열띤 토론을 좀 해주고 계셔요. 재밌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평론가가 이렇게 또 모처럼 만에 친정에 와서 약간 당하고 가야. 또 제가 당했나요? 그런 생각 전혀 안 드는데 저는. 아니 이게 좀 질문이 이렇게 좀 압박을 받아야 좋은 거죠. 저도 좀 공격을 할 걸 그랬나요? 그러면은 왜 놓쳤어요? 다음에 더 날카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있어 우리 장 평론가. 오래간만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나와주십시오. 네. 저희가 또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배릉참 소장님은 다음 주에 또 다시 안 잘린 거죠? 그럼요. 네. 오늘 뉴스의 배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연